천박한 조명이 번쩍이는 관광버스 안, 낯선 남녀들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미친 듯이 몸을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조신하기로 소문난 옆집 권사님이 그 타락한 춘판 한복판에서 사색이 된 채 저를 올려다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혹시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일상을 등지고 떠나는 기괴한 여행이죠. 66,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웃을 나이에 제가 왜 조명이 번쩍이고 뽕짝 소리가 귀를 찢는 이 타락한 버스 안에 앉아있게 됐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오늘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옆자리엔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될 한 여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10년 넘게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아주 평범하고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오븐 앞에 서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는 일과를 30년 넘게 반복해왔죠. 사람들은 저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성실함의 표본이라 칭찬했지만 사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식빵보다 더 처참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의 중심에는 바로 제 아내 박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비좁은 빵집 안에서 매일같이 부딪혔습니다. 부부라기보다는 서로를 감시하는 교도관과 죄수에 가까웠죠. 소금 좀 착착 넣어라. 바닥에 밀가루 떨어진 거 안 보여?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아내의 입에선 격려 대신 날 선 비수가 쏟아졌고 저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사겨야만 했습니다. 빵 굽는 오븐은 매일 아침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우리 부부의 침실은 10년 전부터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미 각방을 쓴 지 10년,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평온한 노후가 기다릴 줄 알았건만 제게 남은 건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달랐습니다. 60줄에 접어든 아내는 주말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배우러 다닌다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저와 눈 한 번 맞추지 않는 여자가 밖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손을 잡고 화사하게 웃고 있을 거란 상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샌님처럼 살아온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저 주말마다 홀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소리 없는 눈물만 삼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셔터 틈에 끼어있던 조그만 전단지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중년의 자유, 일상을 벗어난 비밀스러운 여행, 목적지도 알 수 없는 묻지마 관광 전단지였죠. 평소라면 쓰레기통에 던졌을 그 종이 조각을 저는 홀린 듯 지갑 속에 챙겼습니다. 30년 넘게 성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제 자신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일탈이라는 숨구멍을 선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아내에게 생전 처음 보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오늘 교회 야유회 가니까 늦을 거요. 아내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고개만 까닥였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죄책감과 해방감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른 관광버스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자욱한 술 냄새와 귀청을 때리는 트로트 메들리, 그리고 낯선 남녀들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춤을 추는 그 낯선 공간에서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제 옆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했지만 그녀는 분명 우리 옆집에 사는,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누구보다 독실하고 조신하게 기도하던 최민정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제 떨리는 목소리에 권사님 역시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가방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교회 마당을 쓸던 그녀가 왜 이 타락한 묻지마 관광버스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버스 안에 소음조차 뚫지 못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광란의 무도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조명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통로에서는 처음 보는 남녀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엉켜붙어 춤을 추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옆자리에 앉은 민정 권사님 주변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평생 교회 마당을 쓸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살던 조신한 그녀가 왜 이 타락한 버스에 앉아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건지 제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가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맞으시죠? 빵집 사장님. 가느다랗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역시 떳떳할 게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저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여나 동네 사람이라도 더 있을까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권사님, 도대체 왜 이런 버스에 타고 계신 겁니까? 여긴 권사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 제 질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제 등을 퍽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거기 길 막지 말고 빨리빨리 앉아요. 그 거친 호통에 저는 흠칫 놀라며 민정 권사님의 바로 옆자리에 엉덩이를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다른 자리를 찾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민정 권사님은 차장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빵집 오븐 열기 속에서 반죽을 치대는 게 이 숨막히는 버스 안보다 100번 낫겠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목이 기어가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제발 동네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권사님, 당치도 않은 말씀 마십시오. 저야말로 동네에 소문나면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늘어뜨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에는 저와 똑같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교회 야유회 간다고. 평생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남편한테 주말 부흥회 다녀온다고 거짓말하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슴을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동네 이웃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이 어두운 버스 안에서 완벽한 공범자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권사님도 참 답답하셨나 봅니다. 평소 워낙 행실이 바르시고 조용하신 분이라 이런 곳에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말에 민정 권사님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범적인 권사.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집구석이 생지옥인데. 숨통이 막혀서 딱 하루만이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생지옥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10년 넘게 옆집에서 빵집을 하면서도 이 단아한 여인의 삶이 지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분께서 속을 많이 썩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짐승으로 변해요. 젊었을 때 시작된 알코올 중독이 이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예요. 그녀는 혹여 누가 들을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낌을 참아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물건을 부수고 심지어 제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이지만 깨고 나면 무릎 꿇고 빌어대니 이혼도 못하고 평생을 끌려다녔어요. 그녀의 팔목 부근을 무심코 바라본 제 시선 끝에 긴 소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시퍼런멍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노와 짙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평생을 사셨습니까? 왜 진작 도망치지 못하셨어요? 제 물음에 그녀는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면 어디로 가나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게다가 남편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대니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참혹해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요? 동네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나셨잖아요. 매일 빵집에서 사모님이랑 같이 일하시고 보기 좋던데.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민정 권사님의 질문에 저는 허공을 응시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꼬 부부라뇨. 동네 사람들이 남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부부 각방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폭로에 권사님의 두 눈이 커지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빵집 부부처럼 보였겠지만 그 속은 이미 골마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저랑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반면에 저는 술 담배도 아예 못하고 가게 구석에 박혀있는 것만 좋아하니까요. 빵집은 매일 전쟁터고 저는 그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응어리를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옆집 이웃에게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내는 주말마다 춤바람이 나서 밖으로만 돕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라지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던지. 제 말끝이 파르르 떨리자 민정 권사님은 말없이 제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버스 통로를 지나가던 가이드가 우리에게 소주병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두 분은 왜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야? 자자, 오늘 하루 훌훌 털어버리게 시원하게 한 잔씩 들이키쇼. 가이드가 막무가내로 술을 따라주려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아예 입에도 못 댑니다. 옆에 있던 민정 권사님도 조용히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저도 술은 아예 못 마십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가이드는 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본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다른 자리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가이드가 멀어지자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시끄럽고 쾌락만이 가득한 짐승들의 소굴 같은 버스 안에서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죠. 사장님도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군요. 동네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 찾기 힘든데. 민정 권사님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권사님도 참 남편분 때문에 술이라면 지긋지긋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묘하게 서로에게 취해가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왔지만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샌님이었고 그녀는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랑 빵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말 사소한 걸로 틈만 나면 싸우게 됩니다. 숨이 막혀요. 제 말에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부부가 너무 오래 붙어 있어도 독이 되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와는 30년 내내 삐걱거렸던 성향과 취미가 어쩌면 이렇게 민정 권사님과는 톱니다 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덜컹거리던 관광버스가 마침내 목적지인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가이드의 요란한 하차 방송이 울려 퍼지자 짙은 화장을 한 남녀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왁자지껄한 웃음을 터뜨리며 버스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횟집이 늘어선 시끄러운 상가 쪽이나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골목으로 무리지어 사라졌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 마지막까지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민정 권사님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막히던 버스에서 빠져나와 들이마신 바닷가의 시원한 공기는 제 막혔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권사님, 저희도 일단 내리긴 했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무리 틈에 끼고 싶지는 않으시죠? 제가 주저하며 묻자
권사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저런 분위기라면 딱 질색입니다. 우리 그냥 저기 한적한 방파제 쪽으로 걸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해안가 산책로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고, 낯선 곳에서 동네 이웃과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이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빵가게 구석에서 밀가루 먼지만 마시고 살았거든요. 제 혼잣말 같은 푸념의 권사님은 발걸음을 늦추며 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같은 집구석에 갇혀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방파제 끝자락에 나란히 앉아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사모님이 주말마다 춘바람이 나서 밖으로 도신다고 하셨죠. 사장님은 그 빈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속상하셨을까요? 권사님의 다정한 위로 한마디에 저는 10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횟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편의점에서 김밥 2줄과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다시 방파제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가 우리만의 대화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사장님은 평소에 쉬실 때 주로 뭘 하세요? 사모님처럼 밖에서 어울리는 건 싫어하실 테고. 민정 권사님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베란다에서 조그만 화분들 가꾸는 게 전부입니다. 그 녀석들 물 주고 잎사귀 닦아줄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제 대답에 민정 권사님의 두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지더니 이내 아이처럼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마당 화단에 꽃 심고 가꾸는 게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거든요. 아니, 권사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난초를 몇 개 키우는데 그 고고한 잎사귀를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잊히더군요. 저도 그래요. 시끄러운 것도 싫고 술 냄새도 끔찍하고. 조용히 책 읽고 식물 키우는 게 제 성향인데 남편은 그걸 꼴 보기 싫다며 화분을 다 깨부수곤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두 사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처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30년 내내 삐걱거렸던 성향과 취미가 어쩌면 이렇게 권사님과는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소박한 일상을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바른 생활까지.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사님, 우리 참 불쌍하게 살아왔네요. 남들 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제 자조 섞인 말에 민정 권사님은 제 손등 위에 아주 잠깐 나비가 앉듯 손을 얹었다 뗐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오늘 이 버스에서 사장님을 못 만났다면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몰라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륵 풀려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인정과 위로였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지옥 같은 붉은 조명의 버스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피곤함에 꾸벅 졸던 권사님의 고개가 제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 어깨에 닿은 그녀의 뺨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제 심장은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요동쳤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완벽한 비밀을 공유한 각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뵐게요. 다음날 일요일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장을 말끔하게 다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 멀리 앞자리에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기도하고 있는 민정 권사님의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살며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입가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내내 우리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스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이 아는 짜릿하고도 애틋한 비밀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혼잡한 틈을 타 저는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이따가 오후에 동네 뒷산 산책로 입구에서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이내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무관심과 차가운 각방 생활 속에서 메말라 죽어가던 제 황혼에 생전 처음으로 두렵고도 아찔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불륜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두 영혼에 살기 위한 발버둥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제가 이제는 당장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녀와 함께할 시간이 미치도록 그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동네 뒷산 인적이 드문 산책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수수한 가디건을 걸친 민정 권사님이 조심스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마주칠 때와는 전혀 다른 오직 저만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에 제 메말랐던 심장은 20대 청년처럼 요동쳤습니다. 사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어제 버스에서 내린 뒤로 권사님 생각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을 매맞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사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아픈 상처를 더 깊게 공유했습니다. 빵집에서 아내에게 투명 인간 취급당하던 제 서러움과 술 취한 남편의 폭언에 방방곡곡 꼭 숨어야 했던 그녀의 눈물겨운 세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거친 손을 아주 잠깐 맞잡았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끔 이렇게 숨통 좀 틔우고 삽시다.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쥐었다 놓으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 권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자연스러운 이웃의 발걸음으로 제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춤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화려하게 꾸미고 나간 오후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을 때면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식빵 하나랑 우유 하나만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지겨운 밀가루 냄새조차 향기로운 꽃내음처럼 느껴졌죠. 저는 갓 구워낸 따뜻한 단팥빵을 슬쩍 봉투에 끼워 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낮은 목소리로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66이라는 늙고 초라한 현실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햇살이 유난히 좋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벼락처럼 닥쳤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임에 간 상태였고 저는 민정 권사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제가 정성껏 꽃을 피운 작은 난초 화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손길이 닿으니 이 작은 생명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네요. 그녀의 감탄 섞인 말에 제가 그녀의 손끝을 살짝 어루만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딸랑.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 근처에 거래처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구석 테이블에 다정하게 마주 앉아있는 저와 민정 권사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정 권사님은 사색이 되어 찻잔을 달그락거렸고 저 역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제 목소리는 변명이라도 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간은 의심과 당혹감으로 깊게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춤추러 가셨어요? 근데 옆집 사시는 권사님이랑 두 분이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들의 시선은 민정 권사님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방금 전까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던 우리 두 사람의 거리를 집요하게 후원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빵을 좀 사러 왔다가. 민정 권사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빵을 사러 오셨다면서 왜 안쪽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두 분 분위기가. 제가 오해하기 딱 좋게 참 묘하네요. 아들의 날선 지적에 제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당황한다면 제 가정은 물론 불쌍한 민정 권사님마저 그 폭력적인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제 평생 가장 천연덕스럽고 대범한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제 목덜미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오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오해냐? 권사님이랑 나랑 지금 교회 봉사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회의 중인 거 안 보이냐? 제 당당한 목소리에 아들은 흠칫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교회 봉사요? 아버지가 무슨 봉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떠오른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엄마가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나라도 체면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번 주말에 독거노인들 모시고 빵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빵을 후원하기로 해서 권사님이 수량 체크하러 오신 거다. 눈치가 빠른 민정 권사님도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맞아요. 사장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저희 교인들이 부탁드린 겁니다. 아들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저는 또 우리 아버지가 나이 66의 늦바람이라도 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들이 빵 몇 개를 챙겨 나가는 순간까지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서야 저는 테이블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권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녀의 어깨를 보며 저는 이 위험한 관계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뜨겁게 묶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가슴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밝자 아내 박준자는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호회 연말 행사가 있어서 늦을 거니까 당신이 저녁 알아서 챙겨 먹어. 아내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향수 냄새를 뿌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밖에서 어떤 얼굴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독한 껍데기 생활을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빵집 문에 조기 마감 팻말을 걸어두고 아내가 식탁 위에 흘리고 간 댄스 동호회 전단지의 주소를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시내 중심가의 어느 화려한 상가지하.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달린 그곳은 카바레라 불리는 불법 사교 댄스홀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끈적한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철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붉은 조명 아래 수십 쌍의 남녀가 몸을 노골적으로 밀착한 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무대 위 아내의 빨간 원피스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번지르르한 제비 같은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해맑고 큐태로운 웃음을 지으며 말이죠. 사내의 능수능란한 리드에 맞춰 아내의 몸은 깃털처럼 돌아갔고 두 사람의 거리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아찔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오늘 스텝 너무 좋은데요?
나 오늘 아주 뽕을 뽑고 갈 거니까 꽉 잡아줘요. 아내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천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제 귀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 제비 같은 사내는 아내의 허리를 감싼 손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아내는 거부하기는커녕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푹 기대며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는커녕 저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저 여자는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살을 맞대며 철저하게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아니, 그것은 제 30년 결혼 생활 전체가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히는 듯한 끔찍한 모멸감이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저는 허탈하고 비참한 헛웃음만 내뱉었습니다. 평생 빵가게 구석에서 밀가루나 뒤집어 쓰고 있는 저보다 저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춤을 춰주는 젊은 사내가 저 여자에게는 훨씬 가치 있는 존재였을 테니까요. 저는 심장을 부여잡고 도망치듯 그 역겨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거대한 촉새가 탁하고 끊어지는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에 알량한 의무감마저 그 댄스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제 가슴 속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옆집에 가여운 민정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권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인사가 아닌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과 쨍그랑하는 유리병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내년을 오늘 쳐 죽이겠다. 는 남자의 살벌한 욕설이 들려왔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권사님, 지금 당장 그 미친놈 피해서 밖으로 도망치십시오. 제가 지금 갑니다.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몸으로 막아서듯 잡아타고 기사님에게 제발 좀 빨리 가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미친 듯이 동네로 향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마치 지옥불에서 타들어가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동네 어귀의 어두컴컴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민정 권사님은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짝짝이 슬리퍼 차림에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벤치에 웅크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입술은 심하게 터져 붉은 피가 맺혀 있었고, 한쪽 뺨은 이미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맞다가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 지옥에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평생 주먹 한번 쥐어본 적 없는 제 자신이 저주스러울 만큼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권사님, 울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머뭇거리느라 당신을 그 생지옥에 혼자 내버려둬서. 저는 피 맺힌 그녀의 입술을 투박한 제 두 손으로 닦아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권사님, 저 방금 전처가 외간 남자랑 부둥켜 안고 춤바람난 현장을 똑똑히 보고 오는 길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충격적인 고백에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이나 저나 이제 돌아갈 집구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밤은 죽어도 들어가지 맙시다. 제 말에 그녀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마침 하늘도 우리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듯 굵은 핏방울을 추적추적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거리,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은 채 번화가를 피해 후미진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젖은 발길이 멈춘 곳은 동네에서 한참 벗어난 변두리의 작고 허름한 모텔 앞이었습니다. 66사내와 61살 여인이 머리 희끗한 채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엔 얼마나 추잡해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곳은 쾌락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배신에 얼어 죽어가는 두 영혼이 잠시나마 비를 피하고 서로의 깊은 상처를 하차주기 위한 이 세상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소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아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좁은 방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빗물에 홀딱 젖어 떨고 있는 민정씨의 어깨를 저는 등 뒤에서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씨,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다시는 당신이 그 개자식한테 매 맞지 않게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처음으로 부른 이름에 그녀는 뒤를 돌아 제 품에 안기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대수씨. 저도 이제 대수씨 없이는 단 하루도 숨쉬고 못 살아요. 이대로 벌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오늘 밤만은 저를 꽉 안아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빗물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 맺힌 얼굴을 어루만지며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사람의 뜨거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평생을 고통 속에 방치되었던 두 불쌍한 노인이 서로의 심장 소리에 기대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애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세찬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지만 그녀를 제 넓은 품에 꽉 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이 터오는 새벽빛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껍데기 생활을 내 손으로 끝장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내 곁에 두겠노라고 말입니다. 모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온 이 무거운 껍데기를 오늘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노라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니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 댄스홀에서 제비 품에 안겨있던 아내 박춘자가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평생 외박 한 번 안 하던 샌님이 어딜 가서 밤을 새우고 이제 기어 들어와? 자신의 추잡한 행실은 잊은 채 도리어 악을 쓰는 아내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니 제 가슴속 마지막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서서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당장 오늘 서류에 도장 찍고 나무로 갈라섭시다. 제 선언에 아내는 헛것이라도 들었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이 70 다 돼서 무슨 늦바람이 들어 이혼 타령이야? 저는 당장 장가간 큰아들과 아직 시집 못 간 막내딸을 본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다. 나 내 엄마랑 더 이상 단 하루도 같이 못 살겠으니 오늘부로 이혼하기로 했다. 제 폭탄 선언에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부모의 고통보다 체면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녀석도 커가는데 부끄럽게 왜 이러십니까? 제발 참으세요. 더 가관인 건 막내딸이었습니다. 딸은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제 가슴에 사정없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아직 시집도 못 간 처녀야. 부모가 황혼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어느 멀쩡한 집안에서 나를 며느리로 받겠냐고. 내 결혼식장에 혼주석 텅텅 비우고 부모 한쪽만 앉아있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해? 평생 가족을 위해 빵을 구워온 제 인생이 자식들에겐 그저 결혼식 체면을 차려줄 병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이기심에 밀려 서류상 이혼은 딸의 결혼식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저는 짐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민정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그녀의 자지러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식칼을 들고 저를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만난 민정씨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입술은 터져 퉁퉁 부어오른 채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더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도장 찍는 날엔 우리 둘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녀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식의 체면 때문에 이혼조차 허락받지 못한 저와 남편의 살해 위협 속에 목숨을 담보 잡힌 불쌍한 그녀. 우리 두 사람에게 정상적인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정 씨의 멍든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낳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정 씨,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주지 않고 법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합시다. 오늘 밤 그 악마 같은 놈이 술 취해 잠들면 몸만 빠져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야반도주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서 새방을 얻든 노가다를 하든 우리 두 사람 손 꽉 잡고 숨통 트이게 살아봅시다. 이대로 가면 당신은 맞아 죽고 나는 외로움에 말라 죽습니다. 제 절박한 애원에 그녀의 눈동자에도 살고자 하는 간절한 토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수씨. 밤 12시에 무조건 그 사거리로 나갈게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밤 12시. 가로등 밑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제 앞으로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짝짝이 슬리퍼 차림으로 도망쳐 나온 민정 씨를 저는 점퍼로 감싸 안고 미리 불러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역으로 빨리 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60평생 일궈온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의 체온만을 생명줄 삼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가정은 넘은 텅 빈 서울역, 우리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남쪽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야간 열차 티켓을 끊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좌석에 나란히 앉아 어두운 창밖을 보며 우리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대수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늙은 나이에 짐승만도 못한 불륜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하겠죠? 민정씨의 뺨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돌팔매질 제가 다 맡겠습니다. 껍데기뿐인 도덕을 지키려다 피눈물 흘리며 죽는 것보다 욕 좀 먹더라도 당신과 숨쉬며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동이틀 무렵 도착한 낯선 지방의 소도시. 우리는 번화가를 피해 산비탈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달동네에 보증금 없는 월세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 가져보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짐을 풀고 맞이한 첫 아침. 민정 씨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빵을 구워왔지만 이토록 향기롭고 따뜻한 온기는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낯선 곳에 자리 잡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제과점의 제빵 기사로 취직했고 민정 씨는 제 퇴근길을 골목 어귀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그 호칭 하나에 제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막내 여동생 시집갑니다. 날 잡았어요. 자식의 결혼식에 혼주로 앉아 축복해주지 못하는 아비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짊어질 업보였습니다. 저는 식장에 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 빈자리를 잘 채워달라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식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주, 저는 굳은 결심을 안고 1년 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정법원 앞 벤치에서 마주한 아내 박춘자. 1년 전 그 화려하던 춤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기어코 도장을 찍는군. 자식 앞길 막고 도망친 징글징글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아내는 마지막까지 톡서를 내뱉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참 기나긴 세월 서로 갉아먹었으니 이제라도 각자 후련하게 살아봅시다. 우리는 미련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의 끔찍한 굴레가 산산조각 났음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정 씨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민정 씨 되십니까? 남편분이 자택에서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평생 그녀를 때리고 위협하던 악마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도끼 품은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듯했지만 민정 씨는 남편에 대한 슬픔 대신 그 사내에게 저당 잡혔던 자신의 청춘이 억울해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관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쓰러지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민정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악마도 나를 올가매던 가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남쪽 지방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쟁취한 완전한 자유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대수씨, 저 하나 살리겠다고 평생 일군 모든 걸 버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민정씨의 말에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백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십시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말라 비틀어진 식빵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미치도록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우리가 정착한 남쪽 마을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남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당당하게 인사를 나누고 시장통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평범하고 금슬 좋은 노부부로 살아가고 있죠. 주말이면 저는 민정씨가 가장 아끼는 옥색 치마를 정성껏 다려주고 민정씨는 제 낡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서로를 단장합니다. 일요일 아침 우리는 가장 화사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동네 어귀의 작은 교회로 향합니다. 야반도주를 한 죄인이라며 맨 뒷자리에서 숨죽여 기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당 중간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부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저는 민정씨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제 어깨에 가만히 기대어 평생 누려보지 못한 안식을 누리죠.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시장에 들러가 튀겨낸 꽈배기를 하나씩 입에 물고 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며 끊임없이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뒷산 너머 계곡으로 소풍 갈까요? 내가 도토리묵 키가 막히게 묻혀줄게요. 민정씨의 제안에 저는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독약이라도 달게 먹을 테니 걱정 마시오. 내일은 내가 김밥을 기가 막히게 싸볼 테니 기대 단단히 하라고요. 평생을 외로움과 매질 속에 갇혀 살았던 두 늙은이의 일상은 20대 청춘들의 데이트보다 훨씬 더 풋풋하고 달콤한 사랑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 같은 법적 절차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단단하게 얽매인 세상 그 누구보다 완벽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방 안에 앉아 제가 난초 잎사귀를 닦고 있으면 민정씨는 제 뒤로 다가와 가만히 백허그를 하며 제 넓은 등을 어루만져 줍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춥고 쓸쓸했을까요? 그 버스에서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작은 방 창문을 열어두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모진 세월을 위로하듯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생기가 넘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추잡한 불륜과 도주였을지 몰라도 우리 두 사람에게 이 사랑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룩한 구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에 지쳐 매일 숨죽여 울던 빵집 사장 김대수도 남편에게 맞아 피눈물을 흘리던 권사 최민정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남은 생애를 매일매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쌍의 행복한 연인만이 이 방 안에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당신과 함께 당당하게 장식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내입니다. 의미 없는 책임감과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관계가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겠지만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남은 여생 누구의 병풍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에도 눈부신 봄바람이 불어오길 응원하겠습니다.